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지난 시간에 이제 국제경제학 들어갔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주로 리카도 비교 이론을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카도 이론을 약간 보완한 이론인 허블러 근대 비교 이론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비교의 원인 설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허블러의 이제 근대 비교 이론은 일단 수학 체감 모델이고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분 특화 이론이 됩니다. 부분 특화 이론이 나오죠. 그럼 요 이제 그림을 바로 들어갑니다. 그림 우리 16-1을 보시면 그 왼쪽에 한국이고 오른쪽에 미국인데, 미국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미국은 참조하시고 한국을 한번 보세요. 여기 한국의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이렇게 수학 체감 모델이 그 원점 오목한 형태의 일반적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인데, 당연히 뭐 그림을 보듯이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미국도 그려드리면 이게 미국은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 그림 형태만 봐도 미국은 Y에 이제 생산하기 쉬우니까 Y에 비교를 가지고 한국은 X에 비교를 가지는 걸 그림으로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한국이 무역하기 전에 이제 가격비가 9분의 8이었죠? 무역하기 전에 가격비가, 국내 가격비가 9분의 8이었잖아요. 그럼 그 기울기가 이런 기울기다. 무역하기 전에. 그럼 여기서 생산하고요. 뭐 이제 무차별 곡선 이론이 들면 생산하고 소비도 이렇게 사고 있다. 여기 A점이 무역 이전에 생산 및 소비점이다. 가격비는 이제 9분의 8이었고요. 국내 가격비. 미국하고 이제, 미국은 뭐 오히려 이런 데서 생산 소비하고 있었고요. 여기 10분의 12 가격비가. 이제 무역이 되면은 우리나라 가격비가 착착 올라가죠. 예. 우리는 이제 X를 특가 수출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덜 비싸지고, 미국의 싼 Y를 수입에 들어오는 경우는 싸지고, 이거는 이제 슬슬 비싸지니까 이제 가격비가 올라갑니다. 미국은 반대로 내려오고, 그래서 중간에서 같아지게 돼요. 중간에서. 미국은 이제 10분의 12겠잖아요. 그럼 미국은 가격비가 내려오고, 우리는 가격비가 올라가서 중간에서 같아지는데, 우리 책에 이제 무역 이후의 가격비, PY분의 PX 무역 이후, 이게 이제 딱 중간에서 가격비가 같아지는데, 그게 이 노란선의 기울기라고 봅시다. 이것이 무역 이후의 부지하의 상대 가격비, 미국하고 같아집니다. 미국하고 딱 같아져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생산 특화를 하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는 뭐 비교가 있는, 이제 무역 이후에 우리가 비교에 있는 X를 더 많이 만들고 Y를 생산을 줄이지만 완전 특화까지는 가지 않죠. 여기 가야 완전 특화되잖아요. 근데 이 생긴 게 이렇게 생기니까 이거 아무리 기울기가 커진들 여기 균형이 안 나오는 거야. 알죠? 그래서 부분 특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를 요만큼 생산하고 좀 많이 생산하고 Y도 줄이지만 Y도 이게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산업을 보육산업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B점이 무역 이후의 생산 특화점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는 이제 무역 이후의 가격비가 요오니까 이 상태에서 가장 효용이 높은 무차별 곡선하고 접하는 데서 여기서 소비를 하게 된다. 이거보다 더 높은 효용이죠. 무역 전에보다 무역 이후에 소비 효용이 더 높죠. 이렇게 무역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하니까 여기 그림에 의하면 우리가 이만큼 수출하고요, X를 이만큼 수출하고 Y를 이만큼 수입하게 됩니다. 수출량과 수입량도 다 설명하게 되죠. 그리고 교육조건, 현재 균형 교육점이 노란선의 기울기입니다. 이 중간값이 되겠죠. 9분의 8하고 10분의 12의 어떤 중간값인데, 그 균형 교육조건 설명도 딱 하고 있죠. 균형 교육량도 설명하고, 부분 특화 이론이 뭐 그렇다. 미국은 반대입니다. 미국은 이제 반대로 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허블러는 요 그림 정도만 이렇게 했구만. A, B, C 이렇게 읽어주고요. 무역 전, 무역 이후의 생산 특화, 무역 이후의 소비점, 수출량, 수입량, 균형 교육 조건, 요 노란선 기울기가
처음에 두 나라의 가격비 중간의 어떤 값입니다. 가격비 사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허벌러도 비교의 원인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그림을 그어놓고 시작하고 있어요. 왜 처음부터 한국은 생산 가능국수가 이렇게 생긴다, 미국은 이렇게 생긴다, 이유 설명 못합니다. 그림을 그어놓고 시작했지 원인 설명을 못했죠. 자, 이제 드디어 허벌러보다 훨씬 뒤에 경제학자들에서 비교의 원인 설명이 가해집니다. 그럼 최초로 누가 했냐면은 헥시어 오린 논문이 있습니다. 헥시어와 오린의 논문에서 일정리에서 비교의 원인에 대한 최초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 뒤로 이제 논쟁이 붙어납니다. 논쟁이 이래가지고 이제 최종 결과야 이제 비교의 원인을 결정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종합정의. 그게 우리 책에 557페이지 하단에 4번부터 해가지고 그 뒷페이지 5번, 6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4번, 5번, 6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의 원인에 대한 설명과 논쟁과 끝입니다. 자, 4번, 5번, 6번을 통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의 원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에서 우리 6번까지 내용입니다. 비교의 원인 설명. 최초로 말한 자가 이제 헥시어 오린 논문입니다. 헥시어 오린 정리 제1정리입니다. 2정리는 또 다른 정리고요. 헥시어 오린 제1정리에서 최초로 비교의 원인을 설명했어요. 뭐라고 했나? 요소 부존 상태라고 했습니다. 요소 부존 상태, 노동이 풍부한 나라인가 자본이 풍부한 나라인가, 이것이 결정한다. 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같이 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노동이 싸니까 노동집약제를 싸게 만들다. 그 다음에 미국같이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이 싸니까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제를 싸게 만들 수 있다. 자본집약제를 비교를 가진다. 이렇게. 노동이 풍부한 한국 같은 나라는 노동집약제, 자본이 풍부한 미국 같은 나라는 자본집약제 비교를 가진다. 이게 이제 최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헥시어린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렇나라고 이렇게 맞겠지 하고 이제 비교의 원인이 설명됐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레온티에프라는 미국 경제학자가 여기 맞는지 안 맞는지 미국을 조사를 했어요. 레온티에프의 조사. 레온티에프라는 미국 경제학자가 조사를 해봤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고 미국을 조사한 거죠. 자기 조사하니까 미국이 자본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면 헥시어린 정리엔 자본이 풍부한 미국은 자본집약제를 비교를 가지고 수출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자본이 풍부한 국가인데 수출되고 있는 품목이 노동집약제를 수출하고 있다는 것도 조사가 됩니다. 완전히 반대죠. 미국이 자본이 풍부한 나라인데 오히려 노동집약제를 수출하고 있더라. 노동집약제를 비교를 가지고 있더란 말이죠. 지금 자본이 풍부한 나라인데 이게 이제 조사가 됐으니까 뭐 현실이겠죠. 미국이 자본이 풍부한 나라인데 노동집약제가 비교를 가지고 수출되고 있더라, 이렇게 조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 헥시어린 정리는 틀린 거 아니냐. 헥시어린은 자본이 풍부하면 자본집약제를 비교를 가지고 수출한다 이렇게 됐는데 미국이 다른 사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 사실을 두고 레온티에프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 그 헥시어린 정리와 다른 내용이 조사가 됐거든요. 반대 내용이. 그래서 이걸 레온티에프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역설이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뭐냐? 그러면 비교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여러 학자들이 레온티에프 자신도 연구했지만 여러 학자들이 달라듭니다. 달라들어 여러 연구 결과, 여러 이제 연구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 결과가 뭐냐?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나라의 비교에 영향을 주는 게
한 가지가 아니다. 총 6가지라, 6가지. 6가지인데, 6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비교율을 결정한다. 6가지나. 한 가지가 아니더라. 6가지가 어우러진다. 그 중에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거 그대로다. 이거는 그대로 있고, 요것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6가지가 더 어우러집니다. 그러니까 5가지가 더 추가되는 거죠. 추가. 요거 하나만 영향을 주는 게 요인이 아니라 5개 더 있더라고요. 우리 책에 보면은 1번에서 6번까지 적어가지고 여기 1번이고요. 6가지. 2번, 기술 조건 차이. 두 나라의 기술 조건 차이도 영향을 주고, 이제, 번호를 좀 바꿔보겠어요. 중요도를 요거 1번, 요거 2번. 그 다음에, 중요도로 따지가 이제 순서 바꿔보겠습니다. 5번에 있는 수요 구조의 차이. 수요 구조의 차이. 두 나라 국민들의 수요 구조의 차이. 이런 것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천연자원도 상황도 봐야 된다. 그 나라의 천연자원 상황도 고려돼야 된다. 천연자원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보호무역, 정부가 보호무역을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호무역 상황도 고려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소 집약도 역전도 생긴다. 요소 집약도 역전.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Y를 계속 수출하고 있는데, Y제는 계속 수출해요. 처음에 Y가 자본집약제였어요. 근데 요소 가격 변화에 따라가 이게 갑자기 노동집약제가 돼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본집약제였다가 노동집약, 우리 노동과 자본의 대체관계 있죠? 노동과 자본의 임금이 비싸지고 이자가 비싸지고 하면서 노동과 자본을 바꿔버리냐, 이렇게 대체를 해버리면 갑자기 노동집약제가 자본집약제가 돼버리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소집약도 역전도 발생하더라. 그래서 요 6가지 들어간 겁니다. 6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한 나라의 비교율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 6가지 중에 6개가 맞는데 6개 중에 제일 비중이 큰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00%로 해가지고 제가 비중을 책에는 그런 설명이 없겠죠. 여러분 설명 편의를 위해서 제가 요 6개를 100분율로 해가지고 그 중요도를 내가 퍼센테이지로 내가 적어 드려 볼게요. 100%에서 요 6가지가 얼마의 비중을 갖고 있는 한 나라의 비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요게 49%. 제일 중요하죠. 하나로 따지면 여기 제일 중요해요. 49%. 요 6개 중에 하나로 따지면 여기 제일 중요해요. 100% 중에 49%입니다. 그 다음 요거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이게 50%예요. 50%. 요거 25%, 요거 25% 해서 요거 두 개 합치면 50%가 됩니다. 요거 두 개 합치면 50%. 요거 두 개 합치면 요거보다 1% 더 많죠. 그죠? 그 다음 요거는 세 개는 다 합쳐가지고 1%.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요 세 개 합쳐가지고 1%밖에 안 돼요. 비중이. 1%. 그럼 51, 49, 좀 100%죠. 이렇게 해서 100% 형성해서 한 나라의 비교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죠.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레온테프 조사사실 역설 내용. 미국이 자본이 풍부하잖아요. 그럼 요거 하나만 보면은 49%의 비중으로 미국이 자본집약제를 특화 수출해야 됩니다. 근데 요 두 놈 때문이죠. 요거는 1%니까 비중이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요 두 개를 합치면 50%. 요 두 개를 합치면 50%니까 요거 하나인 49%보다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요 두 개 때문에 요거만 보면은 미국이 자본집약제를 비교를 가져야 되지만 요 두 개도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합치면 50%가 돼가지고 요걸 이겨버린 거죠. 요 두 개 때문에 미국의 기술 조건의 차이, 국민들의 수요 구조의 차이, 이걸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미국이 자본이 풍부하지만 현재는 노동집약제에 비교를 가진다. 수출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핵시올인 논문은 틀렸는가? 딱 다시 논문을 봤어요. 논문을 보니까 우리 경제학은 가정을 많이 하고 출발하죠. 가정을 많이 출발해요. 가정에 보니까 핵시올인 논문의 가정에 보니까 이 성견지명이 있어요. A국, B국 이야기하면서요. 두 나라 간의 기술 조건 차이가 없다. 수요 구조의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자유무역한다. 요소집약도 역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천연자원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요 전부 다 버려버렸어요.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현실은 이걸 버릴 수가 없죠. 현실에는 작동하는데 그 논문에서는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 두 놈이죠. 중요한 이 두 개 합치면 50%가 되는데 이거 두 개 없다고 버려버리고 딱 핵쇼린 논문에 있는 두 나라의 딱 차이는 요소 부존 상태만 차이 난다. 요거만. 그러니까 그 논문은 논문 나름대로 요거 하나만, 요거 다 없으니까 다 버려버렸으니까 요거 하나만 갖고 이야기했으니까 요거 하나만 가장 그 비교의 원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쇼린 논문은 논문 나름대로는 맞네. 그래서 재역설되는 겁니다. 핵쇼린 논문은 이거 다 버려놓고 차이가 없다고 버려놓고 요것만 차이를 두고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그 논문에서는 요거 하나만 비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래서 재역설됩니다. 핵쇼린 논문은 논문 나름대로 타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핵쇼린 정리가 맞다고 타당하다 해서 우리가 이 레온티에프의 역설 사실 있죠. 조사 사실. 여기 계기가 돼 있는데 이게 아무런 그 무역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나 하면은 있죠. 뭐가 있나? 우리가 이거 안 나왔으면요. 아직까지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게 합니까? 이거 안 나왔으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한 나라의 비교의 결정 요인은 요소 부존 상태. 49%밖에 안 되는 거고. 요거만 알고 있을 거죠. 우리 물론 수업용으로는 더 간단하겠지만은.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이런 연구가 돼 보니까 요것이 뭐 다가 아니다. 100%가 아니고 요거는 49%밖에 안 된다. 나머지 51%가 되는 것들이 또 있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죠. 그게 이 레온티에프 역설의 요 조사 사실의 의의입니다. 요거 하나만 여기 하나로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각각 단독으로 보면 여기 제일 중요하잖아. 25%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걸 다 합쳐버리면 51%가 되니까 이거보다 이걸 이겨버리는 거죠.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합된 결과 오늘날의 비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요 1%는 빼버리고요. 요거 세 개는 합쳐도 1%밖에 안 되니까 너무 무시하고, 그러니까 요 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요소 부존 상태, 그 다음에 25%의 두 나라 간의 기술 조건 차이, 그 다음에 두 나라 국민들의 수요 구조의 차이, 요게 이제 세 개가 99%를 형성하는 거죠. 요 세 개가 핵심적인 비교의 원인이다. 비교의를 결정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두 개를 합치면 50%니까 49보다 1%는 더 많죠. 이 두 개를 합치면. 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한 나라의 비교의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논쟁이 끝이 나는 겁니다. 알겠죠? 비교의 원인에 대한 원인, 그 다음에 역설, 레온티에프 역설, 그 다음에 재역설 되는 과정에 비교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되는 거 이제 정리가 되는지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비교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는데, 그 우리 책에 이제 55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은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산업 내 무역의 결정 요인이라 되어 있죠. 자, 근데 지금까지 말한 무역과 다른 무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 무역이 인류가 무역을 하게 되면서 아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무역이, 전통 무역이 산업 간 무역입니다. 산업 간 무역. 산업 간 무역은 타 종류 상품끼리 무역입니다. 타 종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미국에 쇠고기를 수입하는 타 종류 상품 간 교육, 타 종류 상품 간 교육을 산업 간 무역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전통적인 무역이죠. 이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결정하는 요인은 비교의다 말이에요. 비교의. 산업 간 무역을 결정하는 건 비교의고, 그 비교의 결정 요인은 이거 이제 이야기한 게 이거 전부 다죠. 요런 거. 그러니까 요 세 개는 빼고 요소 부존, 기술 조건, 수요 구조의 차이. 요거에 의해서 한 나라의 비교의가 결정되고, 그 비교의에서 전통적 무역인 산업 간 무역이 형성됩니다. 자, 근데 50년대 이후에 새로운 무역이 등장합니다. 이 50년대라는 건 이제 2차 대전 이후죠.
이게 이제 산업 내 무역입니다. 이 50년대 이후에 확산된 무역으로서 산업 내 무역. 지금 요 산업 간 무역과 산업 내 무역은 비중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 늦게 나타나가지고요. 나온 무역인데 지금 이 무역과 거의 비중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산업 내 무역은 뭐냐? 산업 내에다 동종류의 공산품 간 교육입니다. 동종류의 공산품 간 교육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선진국끼리 합니다. 주로 선진국끼리 공산품 간 교육을 산업 내무역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차, 대형차 이거죠. 대형차. 그 다음에 구식기계는 아날로그 기계죠. 수동기계. 이런 거는 수출하고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기계는 수입해 쓰고 자동 아날로그 기계는 만들어 수출하고 소형차는 수출하는데 대형차는 오히려 수입하고 이런 무역입니다. 같은 차종이잖아요. 같은 기계잖아. 붕어빵 기계. 이런 무역이 주로 선진국끼리 이런 무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 내 무역이라는 백을.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이게 간단하게 용어 정리하시고요. 산업 내 무역이 뭐라는 거 알아두시고 산업 내 무역을 결정하는 요인은 뭔가 이거 알아두시면 되죠. 요거하고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같이 공부하십니다. 요 산업 내 무역 결정요 4개나 있네요. 4개. 셋, 넷, 이렇게. 비교의 결정요인은 이런 거고요. 산업 내 무역 결정요인은 이런 거다. 첫 번째, 대표 수요의 차이에 의한 그 나라 국민들의 대표 수요가 뭐였나? 그래서 그 나라 기업이 어느 상품에 규모의 경제를 띠고 있나?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일본이 자동차를 독일에 소형차는 독일에 많이 수출합니다. 일본이 말이죠. 이 독일에 가보면 소형차는 뭐 독일 차도 있겠지만 일본 차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소형차는 독일에 막 수출하고요. 또 독일은 또 일본에다가 대형차 위주로 많이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동경에 가서 대형차를 보면은 일본 차도 있지만 대부분이 독일 차예요. 독일 차. 그리고 독일에 가보면 소형차는 대부분이 일본 차들이 많더란 말이죠. 이런 무역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일본이 대형차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주로 독일의 대형차를 수입해 타는가? 또 독일은 뭐 자동차 기술로는 세계 최고인데요. 독일도 소형차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일본의 소형차를 수입해 타느냐 이 말이죠. 그런 무역이 왜 되는가 이 말입니다. 자, 첫째가 이제 대표 수요의 차이한 기업이 어느 상품의 규모 경제를 띠고 있는가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자동차를 사는 데 있어가 대표 수요가 소형차 쪽에 있어요. 일본 국민들이 대부분이 이제 소형차를 좋아한단 말이죠. 대표 수요가 대형차 쪽보다는 소형차 쪽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국민들이 소형차를 많이 원하니까 소형차를 대단지로 규모의 경제를 띠고 있단 말입니다. 대형차는 조그만 공장 단위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소형차를 대규모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규모 경제를 소형차 쪽으로. 그 다음에 독일 국민들은 소형차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 독일 국민들이 덩치가 커서 게르만 민족들 뭐 덩치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조그만 티코 같은 거 못 탄다는 거죠. 이거 티코 앉아 있으면 이거 천장이 머리에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그만한 차 별로 안 타고 대형차를 주로 원했다. 독일 국민들은. 그러니까 벤츠나 뭐 BMW나 이런 데서는 국민들이 대형차를 원하니까 대형차 쪽에 규모 경제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양의 소형차라면 일본이 독일보다 더 싸게 만든다 말입니다. 규모 경제를 띠고 있으니까.
그 대응차는 똑같은 사양의 대응차는 독일이 규모 경제를 띄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역이 되는 거고요. 또 그 이유이지만은 또 제품 차별화를 잘하고 있다. 어떤 상품의 제품 차별화를 잘하고 있는가? 아무래도 일본 국민들이 소형차를 많이 구하니까 일본 자동차에서는 소형차 모델 유형이 한 10가지이단 말이에요. 모델이 소비자 구매 동기를 당기도록 여러 가지 소형차들을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독일의 소형차는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독일의 소형차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독일의 어떤 국민이 소형차를 타고 싶은 국민이 자동차 매장에 간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 매장에 딱 가면 소형차가 한두 개지 모델밖에 없어요. 식상하거든. 그 옆에 일본 대리점에 딱 가보니까 소형차가 한 10가지 쫙 돼. 10가지 종류. 그럼 그게 마음에 맞는 게 더 쏠리겠죠. 그러니까 이래 돼요. 그 대형차는 또 독일이 제품 차별화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 수명 주기의 차이. 요거는 이제 뭐 대표 수요가 아니라, 자, 일본이 A라는 신차를 발표했어요. 독일은 지금 차들이 전부 다 이제 발표된 지 한 3, 4년 지난 것들이 이제 구형 모델을 많이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딱 보면은. 그럼 독일 국민이 자동차를 사고 싶은 독일 국민이 자기 나라 가보니까 이게 뭐 나온 지 뭐 3년, 4년 된 모델만 있고요. 옆에 일본 대리점에 딱 가보니까 신차가 딱 일주일 전에 발표된 모델이 딱 있는.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신차 모델을 사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4, 5년 흘렸어요. 이게 이미 이제 구형이 돼버리고요. 이제 독일의 벤츠에서 B라는 신차 모델을 발표했네요. 그럼 이것도 이제 일본 국민이 자동차를 사고자 하는 국민이 자기 나라는 구형 모델이고 독일의 차가 신차 모델이니까 독일 차를 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품 수명 주기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의 현격한 격차입니다. 기술 조건의 차이하고 틀립니다. 기술의 격차. 아예 신기술을 갖고 있나 구식기술만 갖고 있나 이 말이죠. 자, 이러면 일본이 뭐 자동차 기술에 뭐 아주 구식기술이 있는 거야. 일본도 뭐 자동차 기술은 뛰어나죠. 근데 이거 볼까요? 중국하고 해볼까? 중국하고 이제 중국은 기술이 안 돼서 지금 현재의 자동차 같은 거죠. 중국은 지금 자동차 잘 만들잖아요. 그 현재의 자동차 같은 거 만들고요. 독일은 이제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 있잖아요. 인공지능 탑재, 자율주행, 뭐 하여튼 뭐 우리 그 007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자동차, 옛날에 007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자동차 있잖아요. 변신하고 막 완전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로봇 같은 자동차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고 있다 합시다. 그 완전 뭐 최신 인공지능 자동차 말 만들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중국은 그런 자동차를 못 만들어요. 그럼 독일의 이 자동차는 한 대가 30억짜리예요. 30억짜리고 요거는 2천만이라 합시다. 2천만. 자, 그러면 중국의 부호들 많잖아요. 중국의 부호들이 재벌이라 불리는 사람, 우리나라 국민만큼 있답니다. 중국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벌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만큼 있어요. 그 사람들 이거 30억 이거 돈이겠어요? 이거 타고 싶겠죠. 수입에 타잖아요. 근데 독일의 서민들이 있잖아요. 독일의 서민들이 30억짜리 자동차 살 수가 있습니까? 저 나라 자동차에서는 요런 걸 안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중국 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제 기술의 현격한 격차에 의해서 요런 또 무역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4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산업 내 무역이 뭔가 알아두시고요. 요거 결정 요인은 이런 거다. 요거 이제 비교의 결정 요인은 산업 간 무역 결정 요인과 다르다는 거 여기 구분해 두시고요. 그 다음 우리 이제 요 1절에 마지막 교육 조건에 대해서 남았는데, 우리 교육 조건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그 앞에 핵시올인 이정리는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557쪽에 그 핵시올인 이정리를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시올인 이정리는 이제 비교의 원인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인데, 핵시올인 이정리는 따로 이제 공부를 해두세요. 자, 핵시올인 이정리가 뭐냐면은 그냥 이거는 뭐 결과만 알고 계셔도 되는데,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1정리의 근거에서 두 나라가 자유무역이 되면은 반드시 자유무역이 됩니다.
두 나라 간의 요소의 이동이 없어도 요소 가격 임금이나 이자죠. 요소 가격이 균등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체는 외워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핵시올인 이정리가 이 내용입니다. 지금 한국이 있고요. 여기 미국이 있단 말입니다. 한국 XYZ, 미국 XYZ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노동집약제로서 우리가 수출하고요. 미국 Y를 자본집약제에 수출하고 이렇게 자유무역이 이루어진다 합시다. 자유롭게 이제 무역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재화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국제경제학 공부할 때 이런 사고를 기본적으로 갖추세요. 이 재화가 자유무역 날라다니잖아 지금. 자유롭게 무역이 되잖아. 그러면 한국과 미국 시장이 같은 시장이 됩니다. 같은 시장. 국경 없는 같은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화의 가격은 당연히 같아지겠죠. 이게 날라다니면요 무조건 이 재화들의 이 자유무역 때는 이 재화들의 가격은 무조건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처음에 보세요. 한국이 미국하고 무역하기 전에 우리나라 이 두 지의 가격비가 9분의 8이었고 미국은 10분의 10이었잖아요. 이게 틀렸잖아요. 그죠? 근데 무역이 이루어지면 중간에서 가격비가 같아진다 했죠? 그죠? 그래서 최초는 무역을 하게 되면 자유무역. 물론 뭐 지금 완전한 자유무역은 없겠지만 이론적으로 완전한 자유무역 하면은 처음에는 두 지하의 가격비가 두 나라 같아집니다. 두 지하의 한국의 무역 이후 이후의 두 지하 가격비와 미국의 무역 이후의 두 지하의 가격비가 이 중간 값에서 같아지게 됩니다. 우리 9분의 8에서 우리는 가격비가 올라가고 미국은 10분의 12에서 가격비가 내려가가지고 중간에서 가격비가 같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균형 교육 조건이기도 합니다만은 먼저 여기 가격비가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는 절대 가격도 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이게 Y와 따지지도 마세요. X만 무역이 한답시다. 그럼 우리가 미국보다 X가 1원이라도 싸다. 그러면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거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싸질 거고 저 나라 거 안 사니까 싸지고 우리 물이 흘러서 수평선 되듯이 무조건 가격은 같아진다 보면 됩니다. 이게 자유무역이 되면 그래서 X는 X대로 Y는 Y대로 절대 재화 가격까지 무조건 동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본 상식입니다. 재화가 지금 자유무역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 가격뿐만 아니라 절대 가격까지 무조건 같아지게 됩니다. 자, 근데 핵시올인 이정리는 요 노동과 자본이죠. 노동과 자본. 한국의 노동자, 미국의 노동자, 한국의 자본, 미국 자본. 이거 이동 안 해도 만약에 여러분 이것도 자유롭게 이동하면 어찌 되겠어요? 노동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본도 자유롭게 이동하면 이자나 임금이 두 나라 같아지겠죠. 당연히. 하여튼 자유롭게 이동하면은 뭐 물이 흘러서 수평선이 되듯이 같아집니다. 근데 이동 안 해? 이동 안 합니다. 한국 노동, 미국 노동 절대 이동 안 해요. 한국 자본, 미국 자본 이동 안 합니다. 이동 안 해도 요소 가격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요소 가격이. 이동 안 해도 처음에는 이것도 비율이 같아지겠죠. 이자율과 임금의 비율. 한국과 미국의 임금 이자율 비율이 먼저 같아지고요. 이 비율이 먼저 같아지고 특별한 조건 하에서는 절대 요소 가격까지 임금은 임금대로 이자는 이자대로 절대 요소 가격까지 같아진다. 상대 요소 가격뿐만 아니라 절대 요소 가격까지 같아진다. 이게 핵시올인 이정리입니다. 물론 이동 안 해도요. 여기 포인트죠. 이동하면 당연히 같아지는데 이동 안 해도 같아지더라. 이게 이제 핵시올인 이정리. 이 이정리는 그냥 외워놓으면 돼요. 외워놓으면 되는데 요건 아시겠죠? 책에 좀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자, 재화는 자유무역 되니까 당연히 상대 가격뿐만 아니라 절대 가격 당연히 이 자유무역에 의해서 경제적인 논리로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동과 자본이 또 이동하면은 다 같아지는데 이동 안 해도 같아지더라. 이게 이제 핵시올인 이정리입니다. 이동 안 해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옆에다가 요거는 적어놨어요. 우리가 한국이 만약에 노동집약제를 특가 수출할 때 한국의 이자율과 임금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옆에 조금 그 여백에다가 좀 적어 두십시오. 그런 거는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외워도 되지만 핵시올인 이정리는 무슨 내용인가 외워도 되지만
자, 우리 한국이요. 참고로 해가지고 한국이 노동풍부국이라 가정합시다. 자본보다는 노동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자본은 부족하고 노동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럼 무역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어떻고 임금은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하니까 임금이 싸고요. 자본이 부족한 나라니까 이자는 상대적으로 비싸지겠죠? 비싸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무역을 하면 어찌 되느냐? 노동집약제를 특화해서 수출하게 되면 무역 이후에는 어찌 될까요? 자, 반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무역을 하게 되면 노동집약제를 특화하잖아요. 그럼 노동집약제를 특화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노동집약제를 더 많이 만드니까 노동을 더 많이 수요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임금은 비싸지겠죠. 임금 비싸지고 우리는 무역하면은 이제 자본집약제는 생산함으로 조금 줄어들겠죠. 자본집약제는 미국이 사오더래오니까 그냥 국내 자본집약제는 생산이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옛날보다는 자본이 많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옛날보다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못 살았던 노동자들은 잘 사게 되고요. 잘 살았던 자본가들은 좀 못 사게 됩니다. 이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한국으로서는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고 봐야 되죠.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고 봐야 돼요. 못 살았던 노동자가 좀 잘 사게 되고 무역이 되면은 잘 살았던 자본가들은 좀 옛날보다 못 사게 된단 말이죠. 소득 분배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책 옆에다가 여백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거 잘 물어보거든요. 노동풍부국이 출발했습니다. 한국이 노동풍부로서 노동집약제를 특화 수출하면 무역이 위에 요소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핵시올인 이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 요 1절에서 이제 교육 조건만 남았어요. 우리 책의 마지막에 7번 교육 조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또 1절도 끝납니다. 그럼 2절 넘어가면 이제 우리 왜 한율 이론, 아주 중요한 한율 이론이 들어오고 3절에는 국제 수지론 등등 이렇게 이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교육 조건을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